효소를 많이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면 이 효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돈을 많이 쓰면 이 통장 잔고가 비듯이 효소를 많이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되면 이 효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소식을 하게 되면 음식을 적게 먹으면 소화 효소도 적은 양만 있어도 충분하겠죠. 그런데 과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만큼을 소화시켜야 되니까 이만큼을 소화하기 위한 소화 효소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소화 효소도 많이 쓰는 몸, 또 대사 효소도 많이 쓰는 몸, 또 비상 사태가 늘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환경,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갑작스러운 몸이 막 견디기 힘든 환경, 잠재 효소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효소가 고갈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쉽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되는 효소 고갈 상태를 말씀을 드려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열 조리식, 그리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 때입니다. 가열 조리식은 사실 우리가 늘 한식을 먹으면서 경험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 저는 한식도 건강한 한식이 있고 질병을 부르는 한식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질병을 부르는 한식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너무 많은 반찬에 또 메인 요리가 좀 거창하게 나오는 그런 식사 있잖아요. 해물찜, 아구찜, 갈비찜, 그러면 또 밥도 흰쌀밥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한식 있죠. 이렇게 좀 과식을 부르는 식사를 하게 되면 일단 양이 많고 또 모든 음식들이 다 가열 조리가 됐기 때문에 내 몸에 소화 효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뷔페식을 갔다 온 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 골고루 정말 많은 음식을 잘 먹었는데 어때요? 소화가 잘 돼서 힘이 나는 사람보다 너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막 트림 나오고 막 졸립고 그 다음 식사까지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 식사가 우리 몸의 효소를 고갈시키는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가열 조리식을 많이 먹었을 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좀 일주일에 여러 번 자주 하게 될 때 내 몸이 늘 이 소화를 시키느라고 효소가 고갈되는 몸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가공식입니다. 가공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음식 자체는 그냥 죽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공 처리를 했다는 것은 포장을 한 음식들인데요. 포장을 할 정도로 여러 성분들이 섞여 있으면서 여러 첨가물, 방부제, 보존제, 색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 내 몸의 소화 효소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나와야 되고 해독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의 그 가공식품만 먹게 돼도 2, 30가지, 4, 50가지 첨가물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게 되면 효소가 고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열 조리식과 가공식, 우리가 만약에 신선한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밥, 빵, 고기, 우유, 또 치킨, 햄버거, 피자 이런 식사를 너무 많이 할 때는 효소가 고갈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으로 먹는 밥빵, 고기, 우유나 가공식품 외에 좀 살아있는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일단 신선한 음식이죠. 신선한 과일, 신선한 채소,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할 때 사실 회 같은 것도 살아있는 음식이긴 합니다. 너무 가열을 처리한 것보다는 안전한 회라면 중금속이나 또 기생충이 안전한 회라면 사실 이것도 살아있는 음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음식 자체가 살아있는 것도 좋고요.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된 음식들 있죠. 이런 발효식품도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된장, 좋은 미생물이 이제 발효된 그 성분이 있죠. 미생물의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김치도 마찬가지죠. 잘 익었을 때 물김치의 어떤 그 국물들은 굉장한 이 소화 효소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습니다. 또 낫도 같이 콩을 발효시킨 것, 발효시킨 음식들은 미생물의 효소가 살아있어서 역시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 됩니다. 이런 음식 먹으면 소화 잘 되잖아요. 또 에스키모인들이 또 삭힌 물고기를 저장해 놓고 겨울철 추울 때 신선한 과일 채소 없이도 잘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죠. 삭힌 물고기가 바로 발효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음식, 과일, 채소와 발효시킨 음식들은 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소라는 것은
생명 반응을 일으키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화학 반응의 촉매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생명체라면 사람도 다는 생명체고요. 살아있는 동물, 식물도 모두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효소가 작용을 잘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효소가 많은 음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음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다 익히고 또 쌀을 다 밥을 해서 모든 음식들을 굽고 찌고 튀기고 가열하는 순간 이런 음식에서의 효소는 다 파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열하고 조리한 음식들은 효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생과일의 경우 또 생채소의 경우 또 살아있는 생고기나 또 물고기의 경우에도 살아있는 상태라면 효소가 다 있는 상태입니다. 효소는 42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 되면 활성이 다 깨지게 되고요. 그 안으로는 효소 활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식사를 하실 때는 살아있는 음식을 최소 30% 정도는 먹어야만 우리가 효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동물원의 경우에도요, 동물들이 사료와 다 이 가열, 가공된 것과 또 다 익힌 음식만 줬을 때 질병이 일어나고 또 동물이 수명이 짧아지고 대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었는데요. 동물에게, 육식동물에게, 사자에게는 생고기와 생간을 주고 유인원들,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이 동물들에게는 아주 좋은 살아있는 형태의 과일을 줬을 때 사료를 줬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져서 건강이 회복되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가 생명체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음식, 살아있는 형태, 생과일의 형태, 또 살아있는 채소의 형태 이런 것들을 하루에 일정량을 꼭 먹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살아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음식 분류로 치면 과일류, 견과류,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통곡식 이런 음식들을 가열을 좀 최소화한 상태에서 과일의 경우라면 생과일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우리가 효소를 많이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과일 하면 달잖아요. 그래서 과당이 또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에게 많은 이제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오래된 상식을 바꾼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현대 영양학의 좀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보면 성분의 영양학에 집중해 있고 어떤 생명이 담긴 영양학과는 아예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에 해롭다고 하는 그런 과당은 인공적으로 만든 액상과당 이런 성분들이고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화학 구조가 비록 똑같을 수는 있지만 과일의 과당은 우리가 먹어서 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액상과당과 아예 질적으로 다르죠. 또 과일을 먹을 때는 과당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이루고 있는 당은 포도당, 과당, 자당 세 가지 당이 있고 그 안에 식물 영양소나 효소나 또 식이섬유, 수분이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몸에서 식사로 먹었을 때 이것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밥을 많이 드신 다음에 식후에 또 과일을 드시게 되면 불필요한 당을 더 많이 먹게 되기 때문에 축적될 수 있겠죠. 제가 말하는 과일 식사법은 식사로 드시는 과일입니다. 또는 식전에 드시는 과일인 거죠. 그렇게 드시게 되면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용이 됩니다. 과일에 과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정말 제 책을 좀 잘 읽고 또 실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과일 식사 너무 좋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쌀밥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요. 밥빵면,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밥빵면은 혈당 지수가 무려 70, 80, 9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현미가 55 정도 되는데 과일에 들어있는 당지수는 대부분 55 이하예요. 사과도 포도도 오렌지도 55가 안 됩니다. 한 20, 30, 40 정도인데 과일은 달콤하지만 당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절대 당뇨 환자가 드셔도 안전한 식품이 현미보다 과일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실천하신 분들은 그 유익을 굉장히 누리시는데 그 전에 이제 액상과당과 과당을 동일시하는 어떤 영양학의 오류적인 접근으로는 상당히 불편해 하시죠. 그런 분들은 또 어디까지 설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식사로 과일 식사를 해보신 분들은 모두 다 좋은 효과를 경험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약간 상대적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토양도 뭐 산성화가 돼 있고 오염도 돼 있고 뭐 어떤 경우는 뭐 비타민 C가 50분의 1로 줄어 있다 이런 비교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너무 인위적으로 어떤 스테비아를 바로 이렇게 줘서 만든 그런 과일들도 있잖아요. 너무 지나친 인위적인 그런 과일까지는 추천하지는 않고, 그래도 이왕이면 뭐 유기농이 제일 좋지만 보통의 그냥 과일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많이 달거나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신 분들은, 자, 우리가 어떤 자연식을 선택할 때 보면 정말 모든 이 속세의 삶을 끊고 자연으로 산이나 바다나 섬으로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정말 뭐 유기농으로 좋은 것을 드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도시 생활을 하는 일반인, 직장인,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그동안 라면도 드시고 뭐 햄 종류 드시고 과자나 빵이나 가공식품 첨가물 많이 드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쓰러지거나 바로 병에 걸리진 않아요. 다만 서서히 뭐 피로감이 온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장이 예민해진다거나 가끔 두드러기 난다거나 뭐 이런 증상들은 겪습니다. 자, 이렇게 먹었던 가공식품들에 비해서 과거의 과일보다 영양이 좀 부족하거나 조금 뭐 당도가 높다거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과일을 선택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 더 위험할까? 라고 저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랬을 때는 그래도 뭐 가공식품보다는 요즘 생산하는 이런 과일들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거나 자연 속으로 도피해서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완벽한 건강식을 하기는 어렵지만 위험한 그런 물질들을 피해서 안전한 건강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식사를 과일로 드실 때는 기본 500g 정도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 정도 양을 먹었을 때 몸에 꼭 필요한 수분, 또 식물성 단백질, 식이섬유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3일만 하셔도 화장실 가는 것부터 달라지실 거고, 여성분들은 이 피부가 달라졌다, 화장을 잘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얼굴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한 5일 정도 하시면 아침마다 우리 만성피로 있으신 분들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런 피로감도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좀 가뿐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5일 이상 지속하시면 어떤 분은 정말 약을 끊을 만큼의 좋은 효과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제철 과일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즘은 제철 과일로 참외 정도 드시고, 또 늘 사과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과 같이 드시면서 아침에 그냥 수분이 많은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방법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다양한 색깔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세요 라는 말 때문에 또 너무 다양하게 동시에 이런 과일들을 동시에 먹기 쉬운데, 그 방법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마다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단맛 과일, 신맛 과일, 메론류 과일, 지방이 많은 과일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과일을 다 드시고 그 과일을 다 먹은 다음에 그 다음 과일을 드시고 그 다음 과일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섞어서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하는 것은 뭐 소화력에 큰 문제가 없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가끔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은 뭐 가스가 찬다거나 불편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또 너무 좋은 계절이잖아요. 포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이 포도도 굉장히 그 해독력이 좋은 과일입니다. 정말 점심이나 저녁에 식사하기 어려울 때, 바쁘다거나 또 이동 중에 있을 때, 이럴 때는 포도 한 송이, 두 송이를 식사로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사람들이 무조건 체중을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덜 먹는 것, 그리고 이제 칼로리를 태우려고 운동하려고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개념 자체가 원래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원래 식단이라는 뜻이고 식사법이라는 뜻인데, 제대로 건강한 식사를 했으면 살이 안 찌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살이 쪘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몸은 왜 건강하지 않게 되었는가?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음식을 잘 먹어서 영양을 흡수하고 또 에너지를 내고 피와 살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몸의 물질 구성을 만들기 위함인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소화작용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고 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시켜서 영양분은 잘 흡수하고 에너지를 만든 뒤에 찌꺼기를 잘 내보내는 이 과정이 완벽하게 수반이
시간이 되면 몸에 남아있는 이제 지방이 쌓일 필요가 없는 거죠. 체지방이 쌓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소화가 잘 안 된 상태, 소화 불량이라고 하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되면 그 찌꺼기들이 몸에 남아서 체지방으로 또 여러 독소들로 몸을 살찌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또 나쁜 음식을 계속 먹게 되고 또 소화불량 상태가 지속이 되면 그 찌꺼기가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 독소라는 것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밥빵, 면이나 떡을 많이 먹으면 당분이 몸에 너무 많아서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과 결합을 합니다. 이 당 독소가 여러 염증을 일으키고 또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근데 이렇게 많이 염증이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이 아무리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몸만 힘들 뿐 살은 잘 빠지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을 상당히 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내가 음식을 먹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이 음식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완전히 연소시키면 몸에 이제 지방이 쌓이지가 않겠죠. 완전 소화는 건강한 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 소화가 되면 다이어트도 사실 자동으로 됩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가지고 꼭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꼭 필요한 이제 몸의 체조직을 구성하면 쌓여있는 불필요한 잉여, 지방이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라는 장기를 보면 굉장히 많은 음식물 뿐만 아니라 세균이며 바이러스며 우리 몸에 모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간은 크게 합성과 그리고 해독 기능,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일을 하는 간에게는 어떠한 에너지가 필요할까? 어떠한 영양소가 있을 때 간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봤을 때 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과 그리고 함께 항산화 영양소라고 알려진 이런 비타민 A나 C나 E나 이런 성분들, 또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컬 이런 영양소들이 간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해독이라는 것도 75%의 몸의 독소를 간이 해독을 하는데요. 해독도 크게 2단계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빨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할 때 애벌 빨래에서 때를 좀 불린 다음에 빨래를 하면 더 잘 되잖아요. 간도 이렇게 이와 같이 2단계의 해독을 하는데요. 애벌 빨래와 같은 독소를 분해하는 시기, 그리고 독소를 배출하는 단계, 이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독소를 분해하는 그 단계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비타민 A, C, E 항산화 영양소예요. 이런 영양소들이 있어야 독소에 붙어서 독소가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1단계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비타민들이나 이런 항산화 영양소들은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에는 안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음식을 거의 메인으로 먹게 되잖아요. 영양소들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입니다. 물론 일부 야채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이 훨씬 더 많은 비타민과 파이토케미컬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 다이어트를 할 때는 간 기능이 가장 최적화되어야 하고, 이 간 기능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과일에 있는 영양소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침 과일 습관 500g인데요. 아침에는 몸의 리듬에 의해서 몸에서 해독하는 시간, 배출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 4시에서 12시까지는 우리가 뭔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배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먼저 어디 가죠? 먼저 화장실을 가고 그 다음에 좀 목이 텁텁해서 물을 마시고, 이러한 행위가 바로 우리 몸이 배출하는 거에, 해독하는 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이때에는요, 밥이나 국이나 샌드위치, 우유, 시리얼 이런 걸 먹을 게 아니라 소화 효소가 필요 없는 수분 유지 음식이 가장 좋은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소화 효소가 필요 없으면서 수분 유지 음식은 너무나 정확하게 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출의 시기, 이 해독 시기에는 과일 식사를 통해서 간 기능을 최적화시키면 이제 다이어트도 잘 되고, 또 만성 피로, 이 피로 회복에도 굉장히 좋고, 또 피부도 굉장히 좋아지는 너무나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과일을 먹는 식사법에 대해서는 전 항상 제철 과일 위주로 500g을 먹으라고 합니다. 500g은 500g 이 500ml 생수 정도 양을 생각하시면 되고, 사과 중간 사이즈 한 2개 정도 양, 한 접시 정도의 과일을 드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의 과일을 먹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당분 에너지, 우리 아침밥 꼭 먹어라 하는 것 중에 뇌 에너지원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필요한 당분 에너지도 약 60g 정도, 밥 한 공기 정도의 양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되면서 또 수분도 충분히 먹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 식물 영양소까지, 파이토케미컬까지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식사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필요한 해독에도 좋으면서 영양식도 같이 되는, 제가 꼭 두 가지 건강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양과 해독에 너무나 좋은 식사법 아침 과일 습관 500g이 되겠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즘 성인이나 어린아이들이 과일 야채를 많이 안 먹잖아요. 그래서 21일 식습관의 법칙에서 과일 야채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일 야채를 하루에 어른은 400g, 어린이는 그 절반 200g 정도를 무려 44명에게 21일 동안 먹게 했는데요. 주 원료는 사과, 브로콜리, 케일, 레몬 4가지 과일과 야채이고요. 이렇게 먹었을 때 21일 만에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 중에 살을 찌게 하는 비만 세균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장이 건강하면 우울증도 굉장히 장과 연관이 돼 있다고 요즘 보고들이 많이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생기면서 좀 우울한 게 사라지고 또 자신감이 생기는 이런 결과까지 같이 얻었다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서 모든 장기들이 다 중요하지만 뇌, 브레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가장 그래도 뇌 자체도 에너지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심장도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이 소화기관 중에서도 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많은 불치병과 암 환자들을 치료했던 독일의 막스 거슨 이라는 의사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장기를 이 간이라고 봤습니다. 이 생명 기의 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간 건강이 우리 인체에서 먹으면서 피와 살과 에너지를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또 면역력이 필요할 때는 항체며 여러 면역 세포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몸의 무려 70% 세포수를 차지하고 있는 적혈구도 역시 조혈작용도 간에서 다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장기 이 간을 어떻게 관리할 라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알려주는 선생님도 못 봤고 책에서 많이 찾아본 적이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 자료들과 연구들을 종합해 보니까 간 건강을 정말 빠르면 정말 3일 안에도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아침 과일이었습니다. 이 아침 식사로는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식사가 좋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만약에 사장님이 전화 와서 일을 하라고 시킨다면 바로 눈 뜨자마자 일을 주면 우리 일하기 싫겠죠. 또 엄마가 수학 문제 눈 뜨자마자 아기에게 수학 문제 풀으라고 공부시킨다면 그 아이도 공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소화기가 일할 수 있는 워밍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때에는 소화효소가 별로 필요 없는 음식이 가장 좋고, 또 아침에는 몸이 내보내는 해독의 시간, 배출의 주기이기 때문에 수분 위주의 음식이 좋습니다. 자, 수분이 있으면서 소화효소가 필요 없고 또 영양이 되고 해독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 하면 가장 베스트로 바로 과일입니다. 이 과일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효소나 여러 식물 영양소, 이런 성분들이 간의 건강을 최적화시켜 주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간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면서도 해독의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해독에 필요한 다양한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들을 과일이 공급을 해줍니다. 또 아침에는 입맛이 많이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씹고 이렇게 소화시키고 이럴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또 음식을 막 조리하고 국을 끓이고 찌개를 할 시간도 많이 없는 상태죠. 이때 그냥 씻어서 잘라서 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이제 아침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너무 이 식사로부터 해방감을 느끼고 있다, 너무 자유롭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기 어린아이 하면은 엄마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또 성장기 하면 단백질 이런 것도 이야기를 같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아침부터 고기 먹고 아침부터 밥 먹기 싫은
아이 막 밥 먹이고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과일로 바꿔줬을 때 오히려 간 기능이 강화가 되면 면역력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또 해결이 되는 게 뭐냐면, 면역이 올라가면 감기 안 걸리고, 감기 안 걸리면 염증이 없기 때문에 키가 잘 자랍니다. 엄마들의 꿈이잖아요. 감기 안 걸리고 키가 잘 자라는 거. 그래서 아침 식사로 어린이나 또 엄마들이나 누구에게도 가장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침 과일 식사입니다. 아침에는 과일만 먹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 과일 식사의 임계점의 양으로 500g 정도를 정했어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 500g이 적은 분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드세요 라고 해도 되고요. 좀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은 뭐 사과 반쪽부터 시작을 하고 또 서서히 늘려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는 소화 효소가 필요 없는 식사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과일만 드시는 식사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과일과 야채를 같이 샐러드로 섞어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소화 속도의 차원에서 본다면 과일은 30분 정도면 위에서 소화가 다 마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야채는 셀룰로스, 식물 세포벽이 사람의 소화 요소가 완벽하게 다 소화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총 한 3-4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소화 속도 차원에서 보면 저는 섞어 먹지 않고 가장 심플한 식사, 단순한 식사로 과일만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과일만 드시는 것이 좀 너무 달아서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보완하는 방법으로 야채를 갈았을 때는 이게 갈렸기 때문에 소화가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사과 하나 정도와 양배추나 양상추, 케일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를 이렇게 갈아 먹는 것은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일만 해도 변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한 번씩 화장실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여성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변비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시는데, 많이 선택하는 게 유산균 많이 선택하시고 또 그냥 물 많이 드시고 또 장을 자극하는 이제 변비 약을 드시기도 하죠. 또 그냥 야채를 많이 생각하기도 쉬운데, 장에 가장 필요한 성분은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물에 녹는 수용성과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현미 껍질, 여러 콩 껍질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이런 식이섬유들은 중금속을 흡착시키고 좋은 기능도 하지만 오히려 좀 벽이 약한 분들은 장벽을 긁어서 상처를 내기도 하거든요. 더 중요한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 물에 녹는 식이섬유입니다. 사과에 있는 펙틴, 다른 음식에도 이 수용성 식이섬유들이 있는데, 과일을 먹게 되면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먹게 되죠. 500g 정도 많이 먹게 되면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불려서 장에 있는 이 대변 고역물과 쑥 빠져나가는 굉장히 시원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침 과일을 3일만 해도 이 변비 이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은 3일만 해도 피부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화장할 때 피부 상태를 느끼잖아요. 화장이 잘 먹는다 이런 이야기들 하기도 합니다. 또 만성 피로감이 줄었어요 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속이 편해요 라고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속이 더부룩한 분들, 피로감 있는 분들, 또 변비, 또 화장이 잘 안 받는 분들, 그리고 또 저녁에 다리가 붓는 부종이 있는 여성분들 계시거든요. 이 부종에도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3일만 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일주일, 한 달 또 계속 식습관으로 갖게 되면 정말 많은 다이어트라든지 또 많은 염증성 질환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식사법이 됩니다. 네, 아침 식사로 좀 간편하게 빵이나 우유에 시리얼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빵만 생각해 보면 빵에 있는 영양소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탄수화물이고 또 이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포도당이란 당분 에너지원 한 종류밖에 없고, 우유나 시리얼에도 포도당, 칼슘, 단백질 이 정도 영양소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아침 과일을 먹게 되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저는 500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먹는 효과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과일을 크게 큰 영양소로 구분을 해보면, 사과 하나만 봐도 100g의 사과 안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모두 다 같이 있고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수십 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과의 식이섬유까지, 그리고 사과 자체는 이제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효소도 같이 있고, 또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같이 있습니다. 사과 하나는요, 비타민C 1500mg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염증을 예방하거나 항산화 효과도 굉장히 크죠. 아침 사과는 금사과 이런 말도 있고,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과 하나, 또 과일 하나가 빵이나 이런 우유 시리얼보다는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큰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가 모든 어떠한 이 한국인들의 주식으로 삼고 있는 밥이나 이런 다른 음식들보다 훨씬 더 영양학적으로 아주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는데요. 몸에서도 정말 좋은 반응들이 있죠. 저도 사과를 매일 아침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이 변비가 없습니다. 대장의 운동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변비나 설사 있는 분들 모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사과에는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심장 건강에도 같이 도움을 줍니다. 자, 그리고 사과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질병 없이 장수할 수 있는 몸으로도 만들어주게 되죠. 두 번째로 이 장수 유전자, 장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화작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는 유기산이 있고 여러 이제 산성 사과산, 산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유산이 너무 많은 위산 과다인 분들은 좀 천천히 시작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위산이 적어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거나 여러 염증들이 있고 위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이라면 사과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위산이 너무 과하게 나와서 조금만 먹어도 속이 쓰린 분들은 억지로 드시지 마시고요. 조절해 가면서 다른 과일 드시다가 몸이 편안해지면 그때 사과를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당뇨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네, 사과를 꾸준히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당뇨 분들이잖아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올려준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당뇨, 또 당뇨 전 단계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과에는 우르솔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근육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근육을 예쁘게 만들고 싶은 젊은 남성분, 여성분들이 사과를 먹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외에는 칼륨과 인, 베타카로틴 이런 성분들이 굉장히 풍부한데요. 첫 번째로 부종에 굉장히 좋습니다. 칼륨 성분이 몸에 축적돼 있던 나트륨을 빼주면서 부종이 있는 분들을 굉장히 가라앉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부종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베타카로틴 성분들이 많이 있어서 위점막, 위장 점막이 약한 분들, 소화기가 약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위장의 상피세포는 무려 5일 만에 새로운 세포로 바뀌거든요. 세포 분열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에서는 세포 분열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타민 A라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가 있어야 세포의 분열들이 잘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비타민 A의 정부체가 베타카로틴인 거죠. 자, 베타카로틴은 인체 내에서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이 돼서 위장 상피가 아주 건강하게 재생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참외 안에는 엽산이 많아서 엽산을 필요로 하는 여성분들,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여름철에 빨리 지칠 수 있고 또 체력이 많이 필요할 때 참외를 식사로 드시게 되면, 식사라는 것은 충분히 많이 먹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까지도 괜찮고요.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면 위가 약한 분들, 또 좀 빈혈기가 있는 분들, 또 몸이 잘 붓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토마토가 익어가면 예사의 낯빛이 어두워진다라는 유럽의 어떤 속담도 있는데요. 굉장히 전반적인 건강에 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라이코펜이라는 유명한 항산화 성분이 있죠. 이 성분은 이제 기름과 함께 요리해서 먹을 때 흡수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립선암을 앓고 있는 분들이 토마토를 먹었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어서 토마토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추천하는 과일이 됐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C와 비타민 E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또 토마토 안에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하는 성분이 있어서 뼈도 잘 만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또 여성분들은 또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암을 예방하는 성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또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감칠맛을 내는 성분들이 있어서 이 토마토를 익혀서도 먹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다양한 요리에 소스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활용도가 굉장히 용이하고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되겠습니다. 네, 토마토를 먹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에 따라서 뭐 효과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항상 모든 건강식은 맛있어야 하고 오래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한 3가지 정도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씻어서 잘라서 생으로 먹는 방법이에요. 우리 예전에 보면 설탕을 뿌려서 먹기도 했잖아요. 네, 설탕은 당 성분을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천하지 않고, 가장 첫 번째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 잘라서 또 방울토마토 형태, 작은 형태로도 먹는 것, 그냥 기본적인 그냥 식사죠. 두 번째로는 토마토의 암을 예방한다라는 라이코펜은 기름에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하죠. 그래서 안전한 기름과 함께 볶아서 같이 먹는 방법, 또는 다른 요리에 으깨서 소스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맛도 있고 또 배도 부른 이 주스인데요. 토마토하고 당근을 같이 살짝 익혀서 갈아서 먹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2스푼 먹으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까지 같이 넣어서 먹으면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도 함께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당근과 토마토 주스, 그리고 올리브 오일까지 같이 넣어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이 토마토를 좀 다양하게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은 시트룰린하고 아르기닌 성분이 들어있는 자연의 이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종 있는 분들, 또 신장 기능에 좀 불편함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콜레스테롤 대사에 도움이 돼서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또 여름철에 수박 굉장히 시원하고 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수박에도 역시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염, 항암 성분, 또 전립선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칼륨이 많아서 고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수박은 100g당 당분이 5g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당도가 낮은 과일이에요. 당이 있는 분들,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됩니다. 바나나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는 구하기 쉬운 과일이 됐죠.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먹을 정도로 굉장히 근육 형성과 근육 파열을 막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 꼭 반드시 챙겨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바나나는 정말 좋은 성분이, 제가 너무 추천하는 게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위 점막이 약한 분들의 위장 상피세포를 빠르게 분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바나나를 아침마다 드셨을 때 한 달 만에 역류성 식도염이 좋아지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에게 바나나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다이어트에 있어서도 포만감을 주면서 에너지는 굉장히 많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바나나에 있는 트립토판 성분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원료가 되거든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편안한 집중력을 주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너무 자극적이지도 않고 또 너무 처지지도 않게 안정적인 호르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르몬의 원료인 트립토판이 마음의 안정, 또 집중력, 또 저녁에 또 숙면을 취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숙면에도 도움이 되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일을 먹는 이제 2가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일은 과일 자체로 씻어서 잘라서 씹어 먹는 것이 사실은 첫 번째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기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뭐 치아가 좀 약하다거나 치아 치료를 받았다거나 또 도저히 씹기 싫어하는 어린아이들, 또 좀 어르신들, 이럴 경우에는 과일을 못 먹느냐? 그건 아니죠. 과일을
갈아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일을 갈면 일단 갈았기 때문에 빠르게 마실 경우 당분의 흡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갈 때는 조심해야 될 점이 야채와 함께 갈고 또 수분을 같이 물을 같이 섞어주는 것이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과일과 과일을 같이 가는 것보다 사과는 양상추나 양배추, 토마토 정도 당분이 적은 것 또는 당근 이렇게 짝을 짓고 바나나도 역시 당분이 적은 야채를 위주로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먹을 경우에는 마시는 편리함이 있으면서도 어린아이도 먹기 쉽고 또 어른들도 마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몽땅 모든 과일들을 갈아서 먹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두유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두유와 바나나를 갈아서 먹게 될 경우 굉장히 고소하고 또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으면서도 오래 가질 수 있는 과일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도가 높지 않은 형태로 갈아서 먹는 방법을 응용하시면 과일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식전에 과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요. 일단 한국인의 이 식사라고 한다면 대부분 흰 쌀밥과 또 국과 찌개, 또 다양한 양념이 많은 반찬들을 먹게 되죠. 이렇게 먹고 나면 꼭 식후에 식곤증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짜게 먹었다 싶은 날에는 잘 붓기도 하고 또 물을 많이 마시기도 하죠. 다이어트 할 때는 또 이런 음식을 또 억지로 또 끊으려고 애써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한국인의 영양이 부족한 밥상을 식전 과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식전에 과일을 하나 먹게 되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이섬유와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식물 영양소, 또 수분까지 미리 먹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부족할 수 있는 한국인의 밥상을 통해서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가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먹었기 때문에 또 과일은 대부분 90% 이상이 수분이 있잖아요. 이 수분이 충분히 공급이 돼서 식사 중에 먹는 음식의 양이 한 3분의 2에서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인의 밥상이 우리가 익숙해서 한국인의 우리 밥상을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그런 양념이 가득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냥 싱싱한 음식만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전에 과일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고 또 식사의 양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당뇨, 고혈압으로 건강의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식후에 과일을 드시게 되면 식사 중에 드셨던 많은 음식들과 과일의 성분이 섞이게 되면서 발효를 일으킵니다. 우리 식사할 때 밥도 드시고 김치도 드시고 나물도 드시고 고기류, 생선류 여러 음식을 드시잖아요. 이미 우리 위 속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를 열심히 이제 소화를 하고 있는 중에 또 과일을 드시게 되면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이 또 섞이게 되고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또 섞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과일에 있는 당분과 이미 들어있던 위 속에 있는 나물이나 김치, 식이섬유가 만나게 되면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효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밖에서 만들어진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은 도움이 되는데요. 내 몸속에서 발효가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식후에 먹는 과일은 발효를 일으키므로 이 가스나 이런 것들이 내 몸에서는 또 알코올로 변하는 느낌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술을 전혀 안 먹는데도 간 수치가 높아요 하시는 분들의 식습관을 여쭤보면 식후에 꼬박꼬박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후에 과일은 소화를 방해하므로 발효를 일으키므로 좋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지방을 분해하는 이 성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지방을 녹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을 대사한다는 것은, 지방을 분해한다는 것은 간이 하는 일입니다. 간에서는 리파제라는 이 소화 효소의 원료가 되는 성분들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췌장이 리파제를 만들 때 그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간이 지방을 대사하고 분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과일을 먹었을 때 간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과일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될까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간은 2단계 해독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에서는 먼저 우리가 빨래도 애벌 빨래를 한 다음에 봄 빨래를 하듯이 먼저 독소를 불리는 1단계, 그리고 독소를 내보내는 2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이 독소를 불려내는 이 단계에서 바로 비타민 A나 C나 라이코펜, 여러 베타카로틴 이런 항산화 이 성분들이 이 독소가 몸에서 간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불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간 해독의 1단계를 도와주는 거죠. 따라서 내장 비만이 많은 몸일수록 몸에 축적된 지방이 많죠. 그래서 간 기능이 탁월하게 올라가야만 이 지방들을 분해해 줍니다. 그래서 간의 해독의 1단계에 도움이 되는 이 다양한 성분들이 과일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과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간 해독이 좋아지고 또 지방 대사가 잘 되는 그런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과일이 이제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있죠. 빨강색, 보라색, 노란색, 주황색 이 다양한 색깔들은 바로 이 식물이 햇빛,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색깔이고 또 바로 이 식물 영양소라는 성분들이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영양 성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 바로 껍질 아래에 많이 있습니다. 알맹이 속에 있는 양보다 껍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그대로 먹기 위해서는 껍질째 먹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사과는 더 껍질째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과 속에 들어있는 이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바로 장이나 심장 건강 또 근육 건강에 매우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껍질을 깎고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를 이 보약 같은 영양소를 버리고 먹는 게 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중요한 성분, 이 껍질에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것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으면 다이어트 시에는 거의 최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부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아주 중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살로 가는 게 아니듯이 물, 수분이 아주 많은 음식을 먹으면 살찌지 않고 또 살아있는 음식,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주 포만감이 크면서 또 살이 찌지 않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일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정말 체하거나 과식으로 쓰러질 만큼 먹기가 어렵거든요. 네, 분명히 포만감을 느끼는데 계속 먹어도 더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 있죠. 가열된 음식이나 가공된 음식이나 여러 양념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먹어도 계속 배가 차오르지 않아서 계속 더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과일과 같이 살아있는 음식, 또 수분이 많은 음식, 특히 살아있다는 것은 효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포만감은 오면서도 살이 찌지 않은 음식이 됩니다. 이 과일에 들어있는 이 성분들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딱 멈출 수 있을 만큼의 이 포만감을 주지 더 지나치게 먹어서 살찌는 수준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부른 식단, 배부른 다이어트 하실 때는 반드시 이 과일을 많이 드시는 식사를 추천을 드립니다.